네, 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3월 통계들이 다 나왔는데 그 통계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정보현 부동산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워낙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이번 주말에 나온 기사 중에 눈길을 끄는 게 이제 2030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라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바탕으로 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대출 풀리자 2030 세대 아파트 매입 증가 25개월 만에 최대라는 건데 뭐 일단 절대적인 숫자가 많지는 않을 텐데 퍼센트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전체 볼륨을 놓고 봤을 때 거래량 자체가 예년보다 높지가 않고 그리고 원래 부동산의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 비중이 한 3% 정도 감소하고 그 감소한 폭만큼 2030 세대가 늘어났다라는 점이고요. 그 배경에는 1월부터 시행됐던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이 좀 장기간 좀 저리로 그 금리 변동성 없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렇게 수요가 반응한 것으로 좀 생각은 되는데 그 시장의 주요 지표로서 눈여겨 볼 만한 어떤 시그널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돌아갔던 이제 그 2030 세대가 그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제 급락했던 이제 시장 분위기에 좀 편승해서 좀 저가 매수에 요번에 또 편승하지 못하면 또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좀 조급함도 좀 있었던 걸로 좀 사료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도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현재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살짝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월, 11월 그리고 12월을 지나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말에 그 다음 연도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둡고 굉장히 좀 그 하락폭이 더 클 것이다라는 좀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올해는 좀 호조를 좀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러한 그 이유에는 그 정부의 정책 효과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 시장 상황을 잘 보면서 그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던 정부의 정책 기조가 금리 인상에만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이런 빅스텝이 있었던 건 아니고 1월 3일 날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던 이른바 이제 13 대책 이후에 수요가 좀 반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13 부동산 대책에 이제 바로 반등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 추세적인 이제 방향 전환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좀 시기상조로 생각이 되고 이게 적어도 한 반기 상반기를 지나는 시점에 여러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점의 효과라든지 뭐 거시경제 환경이라든지 뭐 그게 좀 더 뚜렷해지고 명확해지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연착륙으로 좀 이제 가능성이 모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작년 12월 이후에 상황이 좀 변한 것은 많은데 그게 추세적 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네, 그렇습니다. 알 수 없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주신 자료 중에 저희가 가격 하락세 매매와 관련된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이라는 게 있네요. 보시면 그 저희가 통계기관이 크게 이제 공공이랑 민간해서 부동산원과 KB시세 뭐 부동산 아릴리사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공공의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좀 인용을 했고요. 매매 가격 지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021년 6월을 100을 기점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좀 하고요. KB는 2022년 1월을 100으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107에서 작년 연초에 작년 12월 달에는 이제 수도권이 97까지 한 13%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 연착륙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급락하는 분위기에서 좌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볼까요? 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제일 왼쪽 이게 지역별이죠? 네, 지역별입니다. 제일 왼쪽이 서울이고 그다음에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가장 가운데 뾰족하게 떨어진 지역은 세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모양새를 보게 되면
매 주차별로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초에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가장 좌측에 있는 게 낙폭이 가장 크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낙폭이 점점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연초에 정책 발표 직후의 모습이었다가 3월 27일 기준으로는 서울이 마이너스 0.13%로 낙폭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고요. 네. 눈에 띄는 대목은 가장 낙폭이 컸던 세종시 같은 경우가 2주 전부터 0.09% 이렇게 2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한 2년 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보시면서도 그 혼란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원 통계에서는 낙폭이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KB 시세는 오히려 2월 달보다 3월 달에 낙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매물이 급매가 소진되는 속도에 따라서 그 가격 격차가 좀 벌어지는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시장에 참여하시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이제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말과 네. 다른 분위기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일시적으로 일단은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길게 보면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상승 요인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터지지 않은, 그리고 좀 해소가 돼야 되는 불안 요인들이 많이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지켜두고서 한 반기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한 3개월, 4개월 남짓 보여지는 반등을 가지고 좀 추세적인 흐름으로 좀 보기 어렵다. 근데 일각에서 좀 반등했다, 지금이라도 집을 빨리 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근거를 알고는 있거든요. 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연말에 네. 그 34평이 15억 3천까지, 그러니까 36% 고점 대비 하락을 했다가 2월 말에는 이제 18억 9천까지,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반등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잘 글자가 작아서 제가 지금 네네. 읽어드리면 왼쪽에 있는 표가 헬리오시트고요, 오른쪽이 둔촌주공이죠. 근데 네. 보면 제일 왼쪽이 2021년 10월, 네, 그다음이 그렇습니다. 올해 1월 말, 2월, 3월 이렇게 네. 이제 1, 2, 3월에 거래됐던 가격인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재작년 대비해서 36%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1, 2월 개월 사이 만에 15에서 20%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바로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이 그 이제 18억 5천만 원까지 그 34평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방 지지선이 높아졌다, 벤치마크를 보고서 이렇게 좀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GTX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좀 컸던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낙폭이 좀 컸지 않습니까?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런 지역들도 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모두의 그 2030 세대 말씀하시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부터 시행이 됐을 때 기준이 이제 9억 원 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노원구라든지 도봉구 같은 곳들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그럼 이런 논리에서 그럼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다라고 네. 이제 보신다고 했는데 그 근거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하락장의, 그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파악을 하고,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은 바뀔 수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그 작년에 예기치 못했던 급격했던 이제 금리 인상이 불러왔던 이제 자산 시장의 변화인데, 보통 우리가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도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 심리가 커지면 집을 굳이 소유해서 그 주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거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만 이렇게 임차해서 들어가는 이른바 이제 전월세 수요로 선회하기 때문에 그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은 자산 가격은 하락에, 그러니까 하방 압력을 많이 받지만 오히려 전세 시장은 이렇게 더 굳건하게 좀 네.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08년도 뭐 9월달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그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한 장시간 이어지다 보니까 2015년, 16년도가 되면 매매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비해서 전세 가격은 꾸준히 올라오니까 매매 전세 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차액이 이제 좁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2015년, 16년 말까지 가게 되면 거의 한 7, 80%에 육박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갭이 좁아지니까 다시 한번 대세 상승장으로 시장이 바뀔 수 있었던 단초로 이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그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쳤기 때문에 그 전세 시장 자체가 불안해지는 거죠. 매매 가격도 하락하는 것만큼 이게 동조화를 띠면서 전세 시장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락기 때는 매매와 전세가 이제 붙었던 시장이라고 보면 지금은 이 갭이 계속 벌어지는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자 수요라든지 이미 이제 갭으로 그 전세 시장을 안고서 그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진입하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의 안정화가 선행되기 전에는 매매 시장의 추세적인 이제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전세 가격이 받쳐줬는데 네네, 지금은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세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전세는 그 실제 공간에 대한 사용 가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그 자산 가치,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더해진 그 자산 가치를 그 하방에서 아주 경직성 있게 이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임대차 2법, 3법이 통과돼서 갑자기 전세 가격이 확 뛰었을 때는 매매 가격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져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전세 금액 자체가 하락하게 되니까 받치고 있던 매매 가격을 받치던 하방 지지선이 같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점 때문에 이 하방 지지선이 먼저 좀 변동성 없이 가져가야 그 다음에 좀 더 그 긴 흐름에서 매매 가격의 전환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단에 있는 그래프가 매매 가격 대비 그 전세 가격의 비율입니다. 네. 그래서 그 2009년, 10년 그리고 그 침체기라고 할 수 있었던 이제 2014년 이때는 집을 산다고 하면 주변에서 걱정을 해줬었던 시기잖아요. 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매매 가격은 하락했지만 여기 보시는 대로 이 파란색 그래프는 우상향을 그렸던 거는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그 연두 색깔 그래프는 그냥 전세 평균 가격의 동향인데요. 네. 2000년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근 20년 이상을 전세 가격은 하락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매매 전세 갭이 한 6, 70%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의 하락장은 전세 가격이 같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매매 전세 갭이 붙어 있질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2012년, 13년도 보시면 매매 가격은 1.4% 하락했을 때 전세 가격은 한 5, 6% 정도 올랐는데 지금 오히려 더 낙폭이 전세 가격이 더 큰 상황이니까 이거를 추세적으로 볼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게 저희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값 상황을 보면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값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저희가 매매 가격은 조금 반등 거래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세값 네. 추세는 지금 어떻죠? 전세 가격은 하락세가 그 매매 가격처럼 약간 둔화된 이제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금리의 정점이 곧 인상의 정점이 곧 머지 않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안정화를 좀 찾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1억 원당 그러면 그 월세로 바꿨을 때 적정 금액이 얼마일까라고 하면은 보통 한 30만 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30만 원 정도 선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40에서 45만 원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월세가 많이 올라온 것만큼
이제 전세는 좀 안정화 찾아가는 것 같고 전월세 전환율이 한 4.5에서 4.8% 정도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그것과 이제 상당히 좀 비슷하게 맞춰지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그 작년만큼 가파르게 떨어지는 추세는 조금 멈춘 것으로 좀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향 계속 떨어지고는 있다 이렇게.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1월, 2월 거래량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편 거 아니냐? 역시 그 논리를 쓰는데 예, 그 예. 거래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래량이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네. 다른 투자 자산보다 좀 황금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 상승장에서만 거래가 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좀 특성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엄청 이제 증가를 하고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가격은 이제 하방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정도가 가장 이제 거래량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한 760건 정도였고 25개의 행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보통 거래를 안 하니까 하루 정도 뺀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나누게 되면 하루에 한 개 행정구에 아파트 거래가 한 건 또는 두 건 있었던 네. 것으로 굉장히 이제 극심하게 거래가 좀 없었던 시장이었고 이것은 예전에 2008년 9년과 비교를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낮았던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1,000건, 2,000건 이렇게 좀 회복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게 이제 당연하게 이제 그만큼 증가한 것만큼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좀 그 추세가 그 예년 10년 평균과 비교해도 굉장히 좀 볼륨 자체가 낮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저점을 찍었다가 약간의 기저 효과 정도로 보여지고 이게 좀 긴 시간 그래도 한 6개월 이상은 좀 지속돼야 되는데 그러기엔 아직 좀 짧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1월, 2월, 3월 추세는 어떻습니까? 2월에 올랐다가 3월에 조금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1월, 2월, 3월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2월 달까지는 굉장히 좀 올라왔다가 네. 3월 달에는 2월보다는 좀 낮게 보여지고 있는데 거래를 이제 신고를 보통 30일 이내에 네네. 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거래된 것들이 집계에 다 나타나진 않아서 2월보다는 좀 이제 낮아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제 4월 좀 중순 지나고 하면 3월에 전체 계약이 다 통계가 나온다고 하면 2월과 좀 비슷하거나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고 좀 비슷하게 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보통 10년 네. 평균은 5,000건, 월 5,000건 정도로 네네. 얘기를 하시던데요. 보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거에 많이 못 미친데 1,000건, 2,000건, 2,000건 뭐 이 네. 정도로 나가는 추세라면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을 거래량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봐야 네. 되는 건가요? 역시나 반등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추가 낙폭이라든지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도의 어떤 의미 정도로만 해석이 되고 이거를 다시 한번 그 상승으로 가기에는 거래량이 좀 증가세가 좀 약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래량의 어떤 그 몇 건 됐다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거래 속성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속성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뭐 부동산원이나 따로 통계를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좀 바라보면 어떨까 해서 보고 있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거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그러니까 직전에 거래됐던 가격이 있을 것이고 지금 거래가 됐을 때 이 직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인지 네. 아니면 낮게 거래가 된 것인지 이 비율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이거 조사해 보니까 여기 그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막대 그래프가 바로 직전보다 하락해서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던 그 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빨간색은 그 가운데 보합을 네.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전보다 더 그 상승했던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이 연두색으로 표현한 이제 상승인데요. 그 우측을 보시면 이제 지난 연말 기준으로 직전 거래보다 한 3건 정도만 좀 높게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7건 정도는 보합 또는 하락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건 중에 7건은 전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평균 거래 건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런 속성을 따졌을 때 그 직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던 빈도, 이 비중이 좀 많아지면 그때는 좀 더 이제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도 되는 건데 지금은 좀 아직은 빈약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반등이 있기 전에도 직전보다 10건 중에 3건은 좀 더 비싸게 거래를 했네.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좀 봐서 좀 더 세밀하게 뜯어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 있었다거나 해서 2020년, 21년 이렇게 상승장 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그때의 상승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지 못했던 그 아파트 단지나 이제 이런 곳은 요 상승세가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하락 거래도 예전에 몇 년 전과 비교하면은 올라간 가격이니까 네, 그랬던 것들이 대부분 30%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로얄 동이냐 층이냐에 따라서는 원래 이제 평균적인 일반적인 시장 안에서도 가격 변동폭은 여기 빨간색 그래프로 나와 있는 이제 보합층에서 좀 해석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절대 거래량이 반기 정도 이상 증가되는 추세와 함께 그 거래 속성이 직전보다 좀 높게 거래되는 가격의 비중이 좀 지금보다 좀 높아지느냐, 이걸 좀 동시에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보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상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았다. 아까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작년 12월까지 표던데, 그러면 네네. 올 들어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 들어서는 한 10%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거래보다 높게 거래됐던 그 비중이 네. 지금 한 30%, 32%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한 40% 정도 수준으로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반등함에 따라서 비중도 좀 높아진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50대 50으로 가기에는 좀 표본도 좀 적고요.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수준인 건가요? 6대 4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반전되려면 몇 대 몇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과 이제 정반대로 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보다 높게 거래됐던 비중이 한 60% 이상 정도 이제 꾸준히 나와주면 그때는 이제 전국적인 어떤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전체 평균 자체는 반전할 수는 있겠죠. 금리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는 사실 어떤 이제 시장의 재료보다 이제 금리가 미치는 시장 지배력이 가장 컸고 이제 네. 모든 이제 가격을 거의 통제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었는데, 올해는 작년만큼은 아닐 것으로 좀 하반기 때도 내다보고 있고요. 정점이 곧 머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요번에 그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은행처럼 그런 은행 이벤트가 있으면서 요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4월 달에는 좀 동결할 것으로 저희 하우스는 좀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더 이상의 추가적인 어떤 그 상단에 대한 압박은 없겠지만 어쨌든 높아진 금리에 따른 여신 부담이 계속 지금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상승에 좀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변수 중에 영향력은 좀 작아졌지만 아직 끝나진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거시경제 환경에서 금리가 좀 차지하는 비중은 좀 여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부가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운영해 나가느냐, 말 그대로 운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가격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정책을 이제 키드라이버로 보고 있고요. 금리는 이제 영향력은 좀 작아졌지만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자 부담이 여전하다라는 측면은 이제 상승에 이제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는 계속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주황 색깔 그래프가 이제 5% 이상의 금리로 돈을 빌리신 차주분들의 비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한 60%의 차주가 잔액 금리가 이제는 5%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추이가 불과 1년 만에 두세 배 이상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같은 돈을 빌렸을 때 이자 부담이 이제 두세 배 커졌다라는 의미에서 구매력 상승이 있어야지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구매력을 발목을 잡고 있으니 여기서 추가적인 수요의 증가는 이런 거시경제 요건에서는 더 이상 늘어나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구매력이 정체돼 있으니 가격이 떨어져 갖고 이걸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때 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2019년 가격으로 가야 네네. 된다. 2018년 가격까지 가야 네. 된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그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화의 가격을 싸다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바로 소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가격이 얼마인데 그때 뭐 초봉이 얼마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통계 기관마다 PIR의 그 편차는 있긴 합니다만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0년도부터 그 PIR의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1년에 20% 이상씩.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말고 전에 문재인 정권이 이제 출범했던 그 뭐 2016년, 17년 그때는 서울과 이제 서울 이제 수도권까지 해서 한 8.6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 홍콩이었는데 그때 홍콩이 13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정점일 때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18 정도였고 지금 한 16 정도로 낮아져 있고 이게 한 10에서 12 정도 수준이 돼야 뭐 좀 이제 뭐 출산율도 늘어나고 네. 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직은 그 좀 높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득이 이제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속도보다는 집값의 상승률이 더 컸다라고 좀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올 하반기에 또 그 전망을 할 때 정부 네.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뭐 네네. 1.3 대책이 지금 계속 얘기가 네. 나오듯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정부가 사실 있던 규제를 푸는 것은 거의 다 지금 해제가 된 상태에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지역도 전국에 4개 행정구밖에 남지 않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3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 그리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이제 규제 지역의 그 아파트 대출도 지난 연말부터 풀었고 청약 제도도 이제 대부분 이제 완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있던 규제를 푸는 쪽에 좀 방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집값이 여기서 추가적인 2차 하락이 더 크게 온다라든지 큰 위기가 닥치면 그때는 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있던 규제를 푸는 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부양을 위한 이제 집을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2000년대 초 뭐 IMF 이후부터 해서 보면은 이제 조특법상에 특례를 이제 줬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입해서 5년 안에 팔 때는 주택 수랑 상관없이 대상 주택은 양도세를 그 비과세 해줄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런 혜택들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부양책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카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부가 인지하기에도 더 이상 이제 민간의 영역에서만 그 시장 정화 작용을 둘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관에서 공공에서 개입을 해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지금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연착륙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완만한 추세로 계속 안정화를 좀 도모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카드는 진짜 좀 어려워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이제 좀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그런 이제 낮은 상태의 저점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는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정부에서는 아직도 집값이 비싸다. 예, PIR도 좀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네. 그 카드가 나오려면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멀었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네. 당분간 집값 하락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희가 네. 근거를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연착륙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면은 근데 하반기에 부동산 PF라든지 뭐 해갖고 이제 약간 네. 위기론 네. 이런 경착륙에 관한 우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 위기가 생기면 보통 가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제 처분한다던가 아니면 안 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 측면에서는 그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문제가 커지면 이제 큰 경제 규모 사이즈로 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그 미분양이 뭐 7만 5천 호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10만 호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곧 10만 호는 좀 갈 것 같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이제 준공후 미분양을 좀 이제 그 케어하겠다. 준공했는데도 분양이 안 되는 준공 후 예,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매매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매매는 안 팔리면 본인이 그냥 의도치는 않지만 장기 보유하면서 거주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분양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판매가 되지 않으면은 끝나지가 않은 과제다 보니까 할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미분양이 많아지면 자산 가치 상승은 그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럼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장기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그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이제 그 관건을 지금은 이제 증권사라든지 이금융권의 PF 시장이 이제 해수면 밑에서 얼만큼 이게 지금 정부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선별해서 아마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정책의 그런 이제 적재적소의 효과가 나타날지에 따라서 이게 확 커지면 심리는 다시 한번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작년 하반기처럼 또 한 번 그렇게 2차 하락이 이제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우려가 이제 기후로 이제 끝나거나 지금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큰 위기까지 커지지 않고 이렇게 좀 불안 요인으로 상존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시장이 진행이 좀 완만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추가 하락이 크진 않고 현재 어떤 상태에서 한번 지난번에 보여줬던 낙폭에서 좀 정체돼 있는 이제 이런 분위기로 좀 갈 수 있겠죠. 그 지금 그래도 대형 투자 기관에 계시니까요. 예. 그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최근에 무슨 위기론이나 이런 것들이 들리는 얘기는 네. 아직은 없나요? 몇몇 사업장에 대해서는 있긴 있는데요. 네. 글쎄 요거는 이제 아무도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게 네. 예측 범주 밖에 있는 걸 리스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되는 선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큰 건 없는 것으로 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위기론의 근거가 이제 역전세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2년 전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많이 아까 말씀해 주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재계약하거나 뭐 매물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하반기 위기론을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역전세는 좀 흔하지가 않은 케이스죠. 네. 예, 전세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그 이제 역전세난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는 또 다른 이제 질문으로 바꾸면 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언제 안정화가 될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이 전월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인플레나 그런 물가에 상당히 또 큰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물가가 좀 잡혀가는 모습이면은 금리를 굳이 높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물가가 잡히는 수준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금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이제 수렴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참여자들은 예전처럼 이제 월세로 선회를 하면서 전세 가격이 확 낮아지는 모습에서 다시 월세에서 전세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시점이 전세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변동성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이 되고 이르면 전세 가격은 물론 그렇다고 이제 전처럼 확 상승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계속 떨어져가는 이 기울기가 그 한 연말 정도쯤에는 좀 안정화가 이르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금리가 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조금 그 어드바이스라 그럴까요? 그걸 네.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지표들이 일단 하락이 더 계속될 거라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는 한데 예.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지표들도 덩달아 나와서요.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될지 좀 고심이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집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다주택 포지션은 말고 네. 내 집 마련해야 하는 이제 무주택 포지션과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사나 이주를 고민하시는 1주택 네. 갈아타기 수요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이제 좀 팁을 좀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네. 일단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그리고 이제 매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있는데,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아직도 유효한 그 전략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예전과 같이 당첨이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이제 그 가격의 차익이라든지 좀 그런 건 좀 상당히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좀 적용적이 많이 없어지면서, 그렇지만 그만큼 당첨 확률도 좀 높아졌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20, 30평대 집은 가점이 높아야지만 당첨이 됐던 게 이젠 추첨제 비중도 60%까지 높아지니까 내가 원했던 지역에서 신축 물량이 나오면 노크를 해서 당첨이 되면 일단 자금 조달이 좀 매매보다는 단기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장점 때문에 좀 수월하니까 훨씬 좀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는 그 분양 가격이 인근 아파트 신축보다 이제는 높을 가능성도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분양 가격이 타당한지는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을 노렸으면 누구보다 좀 잘 알 것이라고 좀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유효하게 청약을 좀 가져가면서 그 매매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 너무 급할 필요 없이, 조급해할 필요 없이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이런 좀 해소돼야 될 그런 불안 요인들이 좀 어느 정도 거쳐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보다 좀 더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 트랙으로 접근해 보심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둔촌주공도 그렇지만은 인기 지역에서는 그 계약률이 이제 좋게 완판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프리미엄이 좀 붙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시장 전체는 뭐 하방 압력이 좀 크다라고는 해도, 그래서 일단 청약이 좀 유효할 것으로 좀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교육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큰 면적을 선호해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은 직장 위치 때문에 직주 근접을 고려해서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크니까 아무래도 큰 자산을 움직이는데 좀 더 이제 불안한 심리가 크잖아요. 그렇지만 1주택자가 갈아탈 때는 상승장보다는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큽니다. 그 상승장에서 할 때는 거래가 쉽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좀 비싸게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은 되지만 비용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 해봤어요. 네. 일단 그 많은 분들이 그 알만한 그런 대규모 단지로 해서 그 가정을 하나 예를 들면 2019년 7월 달에 그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을 그 당시 시세였던 이제 9억 원에 제가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직장 위치 때문에 제가 잠실 엘스 아파트로 이주를 하려던 계획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상승장 때 그 갈아탔을 때하고 최근에 하락장에 갈아탔을 때의 그런 이제 그 득실을 한번 따져본 건데요. 우선 상승장이었던 2021년 10월 달에 갈아탔을 때, 이때는 이제 9억 원에 취득을 해서 시세였던 19억 원에 그라시움을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27억 원의 시세에 이제 달했던 잠실 S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대상주택인 S의 가격이 27억이었고 내 종전주택을 매도했던 양도가액이 19억 원이었으니까 주택가격 차이만 해도 한 8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좀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그라시움을 정리할 때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억 9,600이 나왔고,
이제 중개 수수료 0.6%를 적용했을 때 뭐 한 그 여기 보시면은 뭐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S를 취득할 때 그 3.3% 취득세 내서 그 뭐 8,900만 원 나왔고 중개 수수료도 0.6%에서 1,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갔던 돈을 계산해 보니까 11억 3천만 원이 더 웃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을 한다면 지금 오른쪽이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시세가 19억 원에서 14억 7천만 원으로 뭐 한 4억 원, 5억 원 정도 내려왔죠. 그래서 거래 금액이 줄어든 만큼 양도소득세도 이제 줄어들었고 중개 수수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옮겨가려고 하는 엘스 아파트가 27억 가던 것이 20억 초반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20억 3천만 원 가격에 살 수가 있었으니까 전체 들어갔던 비용을 계산해 보면 6억 6천만 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장과 비교해 보면 그 나는 내가 했던 행동은 똑같습니다. 있던 걸 팔아서 대상주택으로 갈아탄 건 똑같은데 비용이 한 4억 7천만 원 정도? 예, 뭐 이렇게 한 5억 원 가까이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 갈아탔을 때 좋은 거는 매도 계약서 쓸어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다라는 거 하나밖에는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에 정리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날 갈아탈 때 쓰는 이제 금액도 제일 비싸게 내가 주고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거라서 지금 이제 거래가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 매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탈 주택을 하게 되면 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이기 때문에 시장 중립 포지션이라서 가능한 이제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걸 싸게 파는 것만큼 취득할 주택도 그만큼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거니까 떨어진 이제 가격의 낙폭이 그 대상 주택이 더 크게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보면 이 청약 가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럴 때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이제는 분양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그 뭐 비용도 건자재 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좀 없죠. 분양가 높게 나올 것이고 기존의 그 주택은 그 하방의 압박이 크니까 이제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과연 이 분양 가격이 그 청약 가치가 충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렇게 좀 분석하기는 쉬운 건 아닌데요. 그런 비슷한 세대 규모의 비슷한 입지 조건의 그 연칙은 좀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 등락이라든지 좀 한 3개년, 5개년 정도의 그 수치를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예전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강남에 지금 이제 반포에 레미안 뭐 퍼스티지 같은 2단지나 3단지 재건축해서 분양할 때도 그때도 미분양이었고 그리고 삼성동 아이파크도 미분양이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거시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이게 옥석이 안 가려지고 소나기가 내리는 분위기에서는 다 이걸 피하고 싶거든요.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그 가격이 좋다 나쁘다도 보긴 해야겠지만 그 이제 입지 가치는 그 변하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 선호도라든지 뭐 그런 것을 이제 프롭테크를 통해서 많이 좀 파악할 수가 있고 하니까 용기 있게 좀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떠나서 여기가 이만큼 사람들의 선호도가 있는 입지인 거냐 아닌 것이냐. 그러니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사실 그 개포 주공 재건축 때도 마찬가지지만 분위기 좋을 때 그게 만약에 일반 분양의 첫 선을 보였으면은 통장이 이제 수만 개가 더 이제 몰렸을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입지를 먼저 봐야 될 것이고 가격은 주변의 어떤 아파트 가격의 그 3개년에서 5개년 정도의 변동치를 보고서 벤치마크로 삼을 만한 아파트 단지도 그렇게 좀 미동이 없이 계속 하락이었다, 상승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이제 부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겠죠. 가격이 너무 높게 좀 책정된 건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청약을 할 때의 기준은
입지도 좀 봐야 되고 3년에서 5년 정도 가격 추이를 봐서 적정한 선을 고민을 네네.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투트랙 얘기해 주셨잖아요. 청약을 무주택자분들은 청약도 계속 지켜보면서 또 눈여겨보고 있던 지역의 매매 가격도 봐야 된다 그러면 네네 이 그렇습니다. 매매 가격도 역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네. 프로그램에 나와주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뭐 2020년 네. 초 가격, 2019년 가격, 뭐 2018년 가격 이 정도면은 그래도 예. 살만하다라고 이렇게 다들 의견을 네. 조금씩 다르세요. 조금씩 다른데 네네. 어떤 기준을 가지면 어, 매매 가격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전체적인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도 한 2018년, 19년 상반기 정도면 좀 타당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 적어도 그 자산 가치하고 실물 경기가 좀 따로 놀았던 K자형으로 나왔던 그 직전의 가격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실거래가가 나오고 금매가 좀 소진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더 낙폭을 보인다. 그리고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금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매입하기도 좀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현재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중이 50%가 채 안 되거든요.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45에서 40 후반인데 그러면 심플하게 10억 원 정도의 시세인 아파트가 전세 가격은 이제 5억 원이라는 얘기인데 작년 연말부터 거래가 됐던 것은 한 20-30% 빠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7억 원에서 8억 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만큼 더 빠질 것인가? 전세 가격도 물론 빠졌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더 빠지면 물론 이제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한 무릎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이유로 일단 현재보다 한 10% 정도 추가 하락하면 그때는 매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10% 정도는 더 밑으로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맞다라고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4월 네. 달부터 계속 지켜봐야 할 지표들을 몇 가지 골라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거래량의 증가 추이가 지속될 것인지 거래량 그리고 네. 그 거래 속성 네. 거래 속성 이제 직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비중이 높아질 것인지 그리고 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중이 지금 50%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 전세 가격의 안정화가 찾아온다고 하면은 아마 이 전세 비중이 높아질 거예요. 네, 전세가율이요. 예, 전세가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이제 지금 주담대는 정책적으로 조금 이제 하단으로 조금 이렇게 더 내려가고는 있는데 그 이제 기준금리가 진짜 좀 정점이 이제 확실하게 좀 될 것인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 이제 하반기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의 위기가 이대로 커지지 않게 관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터질 것이냐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정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측면 그리고 정책에서는 이제 더 이상 풀 건 없는데 이제 부양 측면에서 이제 특례가 나온다든가 네. 그 DSR을 푼다든가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좀 진짜 한번 큰 손이 한번 왔다 간다 이런 것도 좀 봐야겠지만 그게 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는 그 바다 이제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크게 보면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부동산 시장이 워낙 빠르게 바뀌고 뭐 예. 여러 가지 주장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요. 결국 말씀해주신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자주 나오셔서 어떻게 움직이고 네.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SBS 경제자유살롱에서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경제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날짜는 4월 22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저녁 6시에 서울 연남동에서 개최됩니다. 저희가 5분의 부동산 전문가를 모셔서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참가 신청은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에 가시면 경제자유살롱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50분을 선정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5일 경제자유살롱 시작합니다. 챗 GPT를 비롯해서 생활 속에 친숙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의 첫 반응이 경의와 감탄 그리고 막연한 공포 위주였다면 이제는 이거를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또 대비해야 할지 이제 좀 조목조목 짚어볼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경제 전문가로 다수 IT 기업들의 자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좀 뉴스부터 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그 IT 기업 자문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박사님. 근데 요즘에 국내 최대 그 IT 기업들이 그 사내 챗 GPT 금지령을 좀 내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예로 조금 들면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는 근데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 영업 기밀이 좀 생명이잖아요. 근데 직원이 챗 GPT한테 질문을 넣으면서 뭐 설비 계측이랑 수율 정보를 질문창에 입력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사실상 오픈 AI 측에 기업 정보가 유출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이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금지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챗 GPT랑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창에 넣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 정보들 이런 게 사실 오픈 AI 측에는 사람에게도 노출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픈 AI의 데이터 연습에 활용되겠죠, 학습에. 근데 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과목을 이수해야 챗GPT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3과목에는 이제 챗GPT의 어떤 가능성들, 활용도들, 그리고 챗GPT의 위험성들은 무엇이고 여기서 입력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뭐 이런 식으로 챗GPT의 기본적인 리트러시 교육이 3과목이나 3번의 강의가 있고 나서야 챗GPT를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하물며 그러니까요. 대학교도 이러한 3시간의 어떤 강좌를 의무 강좌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기밀을 다루는 기업들 자체에서 기본적인 리트러시 교육이 안 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떻게 챗GPT를 우리 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원들이 써보면서 알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컨설팅이라든지 자체에 좀 연구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메일의 어떤 영어로 보낼 때라든지 이메일의 요약이라든지 문서의 요약이라든지 이런 데 제안해서 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이렇게 풀어놔버리면 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것을 우리 회사의 기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집어여 봐야지. 혹시 GPT가 반도체 만드는 방법도 혹시 알고 있나? 뭐 이런 식의 호기심, 인간의 호기심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관리의 책임이지 GPT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해외 기업 같은 경우 벌써 뭐 통계마다 다른데 뭐 70%를 넘게 쓰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미국 기업 같은 경우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60%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지금 서둘러 앞다투어 쓰려고 하는데 과거에 소셜 미디어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도 학생들도 수업은 3개나 듣고 이걸 네.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리터러시라는 게 이렇게 빠르게 생기는 게 아니니까 좀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 대화창에 넣은 정보가 어떻게 노출될 수 있냐를 조금 짚어주고 넘어간다면 아까 문서 요약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문서를 요약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회사의 기밀이 들어있는 것을 넣은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거기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요. 그 그렇죠. 정보가.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냐면 블룸버그가 이번에 블룸버그 GPT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블룸버그만 쓸 수 있는 GPT를 만든다. 그래서 GPT랑 계약을 해서 그런 걸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GPT로 가지 못하게 막는 방화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 GPT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네. 대기업들도 뭐 인트라넷 안에서만 써라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픈 AI의 정보가 가지 않게 챗 GPT를 쓰는 방법이잖아요. 네, 인트라넷으로서 방화벽으로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GPT 사실은 뭐 지금 카카오가 갖고 온 것은 코 GPT잖아요. 네. 한국어 GPT라고 해서 그건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그 기업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 이름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GPT도 오픈 AI의 계약 속에서 기업형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초기에 나타나는 에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픈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해서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도 공개를 일단 하지 않는 것도 있고. GPT-4에서 그렇게 했죠. 네. GPT-3까지는 공개를 했는데 GPT-4가 이제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이름은 오픈 AI인데 클로즈드 AI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번에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건 규제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을 규제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데이터 공개에 대해서 GPT-3까지는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GPT-4에서는 갑자기 공개하지 않는가? 이거는 지금 미국도 논의 단계에 있는 거고 정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별개긴 하지만 네. 이번에 또 오픈 AI에서 유료 회원들 정보가 뭐 1.2%인가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계좌 카드 정보가 정보까지. 계좌 정보가 털린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유료 회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뭐 네. 이런 일이 있었다. 보통 이런 거 있으면 메일 보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제 정보가 털리지 않았어도 뭐 안심하라는 메일이라도 온다거나 과거에 저는 네.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전혀 뭐 메일도 없고 뭐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누가 얼마나 털렸다 뭐 이런 것도 전혀 발표를 안 한 상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픈 AI가 아직까지는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지금 연구 집단이 리서치 그 컴퍼니가 처음으로 대중 서비스 기관으로 지금 컴퍼니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오류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무료로 쓸 경우에는 자꾸 다운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 사과 메시지가 전혀 없거든요. 뭐 이런 부분 봐서는 아직까지는 리서치 컴퍼니에서 전형적인 서비스 컴퍼니로 아직까지는 발돋움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오픈 AI 하나 회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생각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경이스럽고 감탄스럽고 하니까 사실 기존에 익숙한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갖고 있던 보안에 대한 마음을 감수성이 감수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오픈 AI에 대해서는 뭐 좀 그래도 궁금하니까 저도 이제 유료 회원을 탈퇴를 할까 하다가 결국은 탈퇴를 안 하고 그냥 있거든요. 네네. 내가 그 1.2%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네네. 예를 들자면 오픈 AI의 그걸 API를 이용해서 리플리카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영화 허에 나오는 것처럼 네. 동료를 만들어가서 동료랑 대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도 성적 취향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적 취향을 알려줘가지고 이러한 성적 대화가 이루어지게 해가지고 네. 리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단히 인기가 있거든요.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네, 오픈 AI를 소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알고리즘을 조정해가지고 그런 대화가 나오면은 그런 정보가 오면은 아예 저는 그런 정보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로 대답하게 만든다든지 지금 틴더라는 앱에서 네. 이런 앱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거기에는 오픈 AI가 그러니까 챗 GPT가 결합되어 있는 건 아닌데 두 개를 켜놓고 하는 거죠. GPT하고 틴더 앱을 켜놓고 한 다음에 내가 무슨 대화를 할지를 다 여기다 물어보고 여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멋져 보이게. 그러다 보니까 틴더가 갑자기 고급스러워진 거예요. 모든 대화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일시적인 과도기적으로 저는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틴더가 갑자기 사람들이 오히려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실한 것 같지 않으니까 너무 말도 갑자기 잘하고 저 남자 너무 말 잘하고 저 여자 갑자기 너무 말 잘하고 지난번에는 안 그랬었는데 왜 갑자기 틴더가 이런 곳이 됐지 다 고상한 이야기들 하고 멋져 보이는 표현들 하고 그리고 말이 좀 길어요. 네. 짧은 그렇잖아요. 말이 효율적이어야 할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틴더에 있는 제가 사람들이 틴더를 써봤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좀 챗 GPT가 말을 좀 만연체로 하는 경향이 예를 들면 있잖아요. 틴더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과거에는 사람들이 버케블러리 6천 정도로 썼었는데 네. 갑자기 3만이나 6만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픈 AI가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회사긴 하지만 사실 회사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준비가 된 회사는 아니라고 할 수 맞아요. 있잖아요. 준비되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서치 컴퍼니였어요. 연구기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것에서 대중 서비스는 챗GPT가 처음이에요. 근데 챗GPT가 처음인데 천천히 자기네들도 성장할 줄 알았는데 단기간에 2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걸 사용자들도 좀 유념할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널리즘에서도 이런 거 저는 경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지나치게 개인의 어떤 것을 뭐 취향을 얘기한다든지 꼭 성적 취향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정치적인 생각이라든지 뭐 조금은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는 건 아니라는 것들을 사실은 계속 언론에서 알릴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보안에 있어서도 여기가 굉장히 첨단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카드 정보 털리는 걸 보면 보안 시스템을 막 그렇게 첨단으로 해놨다고는 좀 얘기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 거 사실은 아닌가? 좀 별개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오픈 AI가 쓰고 있는 컴퓨팅은 모두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죠.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컴퓨팅이나 서버를 직접적으로 써는 거는 내부 연구 외에는 전혀 없고요. 대중 서비스는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그 정도의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면은 회사군요. 사실은 털린 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털린 거죠. 네, 그럼 반대로 네. 네, 지금까지는 조금 뭐 우려됐거나 네. 사고성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네.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벌써 36%, 네. 미국인들은 44%가 네. 이미 챗 GPT를 이용해서 업무를. 업무 해봤다 네. 그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반대로 이번에는 이미 근데 네. 이제 뭐
상사가 시키지 않았어도 네. 부장이 시키지 않았어도 자기가 챗 GPT한테 물어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혹시 회사 차원에서 네. 이미 이거를 도입을 해서 업무에 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기업들 혹시 얘기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미국에는 많이 있고요. 미국에는 많이 있고요. 네, 예를 네. 들면은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롬프트에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질문을 경우가 잘하는 있는데 사람. 예를 들면은 리갈 쪽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영국에 있는 법률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뽑았는데 연봉이 뭐 파운드지만 달러로 할 경우 30만 달러가 넘는 3억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뽑히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이 프롬프트를 잘 만질 수 있고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순전히 챗 GPT에게 네. 혹은 챗 GPT API를 이용해서 만든 어떤 프로그램에 네. 질문을 잘하는 사람한테 네. 딱 그 능력의 그 정도 연봉을 네, 네. 그래서 준다는 이거를 건가요? 예,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고 이런 거를 그냥 학문적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질문도 잘 던지지만은 그 회사의 정보로 가지고 흔히 말하는 파인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제가 더 코어라는 데다가 글을 쓰는데 그 글 쓴 걸 가지고 50개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네. 이렇게 자기가 특별하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저에게 맞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라는 건 자기네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학습을 시키는 거고 국내 기업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예를 들면은 2차 전지 회사 마케팅 부서에 다니시더라고요. 마케팅 부서에 다니시니까 글로벌 마케팅이에요. 주로 다 영어로 다 네네. 메일 보내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예를 들면 GPT에게 시키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사장님한테 항상 요약 보고를 메일의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GPT한테 시키고 자기는 그래서 3시간 하던 일을 30분 만에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부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은 사실 사장한테 보고할 정도의 정보를 네. 일단 챗 GPT 자기가 넣은 거 아니에요. 요약해달라든가. 그거는 사실 사장 입장에서는 이 직원 큰일 날 수 있겠네. 약간 그런 사람인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어떤 관점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네. 마케팅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떤 데서 구매 주문이 들어왔다. 구매 주문을 갖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회사가 판단하는 거죠. 이걸로 기밀로 볼 것이냐, 기밀로 보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원들이 보내는 메일하고 이 마케팅 직원에서의 영업 직원들이 보내는 네. 메일은 좀 다를 수가. 이건 영업 직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영업 직원이 보내는 것들은 사내에서 어떻게 기밀로서 정리를 했는지, 기밀로서 정리 안 했는지 이건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아마 기밀로 정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약 프로그램을 보안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그렇게 썼을 거라고 보고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사실 이미 누구나 네. 뭐 챗 GPT는 굉장히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이걸 굉장히 빨리 정리해서 지침을 세워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페널티까지도 정해서 빨리 직원들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뭐 그렇게 하기도 네. 하고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오픈AI랑 협약서를 맺은 다음에 이러이러한 룰에 의해서 우리 코카콜라 직원들은 요렇게 쓸 수 있게끔 툴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오픈AI에다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전면적으로 업무에 도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나가는 그 데이터를 갖다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피드백 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코카콜라에서 나가는 거는 학습시키지 말아라. 이런 계약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계약들을 기업 단위에서 맺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챗 GPT가 아닌 네. 다른 그 생성형 AI 네. 언어 생성형 AI를 하고 있는 곳들 중에서 네. 예를 들면 뭐 구글 바드라든가 네. 네. 아직 딱 챗 GPT만큼 하는 데가 좀 없지 않나요? 네, 맞아요. 바드 네. 같은 경우도 지금 비판이 되게 많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미국에 있는 미디어에서 어제 특종으로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 알파벳에 있는 딥마인드 조직. 딥마인드는 구글 내부에 있는 조직이 아니라 알파벳에 모 회사가 있고 홀딩스가 있고 거기 밑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고 딥마인드가 있고 웨이모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네. 우리 다들 아시는 그 바둑의 딥마인드. 네. 딥마인드하고 구글이 협업해서 새로운 네.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건 뭐냐면 바드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바드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드는 계속해서 더 디벨롭을 시키고 개발을 시키되 하지만 바드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GPT랑 경쟁하겠다라고 알파벳의 이제 일종의 본사에서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일어날 정도로 구글은 난백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똑같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마찬가지로 팔말 갖고 있는 메타, 과거의 페이스북 네. 여기도 지금 사실은 대단히 좋은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공개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개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챗GPT 공개하기 전에 이전인 9월 달에 살짝 공개했다가 2주 만에 문제가 있어서 처리를 했었거든요. 서비스를 클로징 다시 문을 닫았었는데 네,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똑같은 거예요. 언어적인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인종주의적인 문제라든지 차별적인 네. 표현들이 네. 바로 나와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런 것들이 공개되면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이런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이렇게 공격해보고 싶은 그런 질문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그런 질문하면 얘가 또 바로 네. 또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네. 또 공개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방어를 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메타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격성을 또 보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돼서 곧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GPT의 독주 이걸 막지 못하니까 지금 뭐 이상한 서명까지 지금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GPT 6개월 동안 쉬어라. 뭐 이런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네,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네. 네. 그 바드 팀은 난리 났었겠네요. 초상집이었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GPT-T가 트랜스포머라는 뜻이잖아요. 네. 트랜스포머는 구글에서 2017년에 만든 거거든요. 그걸 오픈 소스로 풀었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참여했던 사람이 열 몇 명 정도가 그 저자로 참여했는데 그 중에 2명 남아 있고 다 구글을 떠났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간 것들이 많이 간 회사가 오픈 AI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만들어서 오픈 소스로 풀고 인류의 거대 언어 발전에 큰 기여를 구글은 했지만 정작 이걸 만든 사람들은 구글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12월 달에 보도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GPT가 나오면서 구글이 코드 레드를 발동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사정을 얘기하는데 다들 떠나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임원진들에서 커팅을 당한다는 거예요. 구글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뭔가 더 과감한 것을 앞서 시도하는 게 그런 게 다른 데서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있었다보다는 사실은 2016년에 순다 파차이가 CEO로서 임명이 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회사의 이제 모토는 AI first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화를 직접 인공지능에 걸어서 막 식당 예약하고 네네네. 네, 뭐 그러면서 네. 근데 이게 그냥 식당만 예약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막 이런 진짜 사람 같은 흉내를 냈는데 그때 언론에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얘기를 해야지 이건 완전히 페이크다. 기계가 전화를 했는데 사람처럼 완전히 목소리도 사람인데 거기다 막 이렇게 말도 더듬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너네 윤리를 공부 안 한 거다. 네.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글이 주춤합니다. 주춤을 네. 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또 언론에서 비판받지 않을까, 여론에서 몰매를 받지 않을까 이러한 식의 어떤 부담을 갖다 보니까 대단히 공격적으로 지금 인공지능을 푸는 것이 아니라 되게 소극적으로 푸는 것이 한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표현에 있는 것처럼 자사 서비스에 대한 흔히 말하는 잠식 효과, 카니발리제이션 효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구글도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검색의 미래는 컨버세이셔널 서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형 서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화형 서치를 하면은 광고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GPT한테 우리 한번 챗GPT한테 뭘 물어보는데 광고 먼저 알려드리고 제가 답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구글에서 만약에 고양이 치약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뭐 똑같이 검색을 하면은 진짜 한 3분의 2가 광고잖아요. 그 다음에 검색 결과가 좀 나오고 그 검색 결과가 나오는 블로그도 이것도 돈 받고 쓴 건지 아닌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한 2페이지 정도 가야 실제로 돈 안 받고 쓴 글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요즘의 실정이란 말이죠. 네. 구글의 전체 매출로 보더라도 80%가 광고고 그러다 보면 이러한 GPT로 갔을 때는 광고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의 어떠한 검색 서비스의 어떠한 사용량의 감소 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구글의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구글에게는 거의 매출에 있어서는 직격탄이죠. 왜냐하면 80%가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게 누군가한테 돈이 돼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챗 GPT 같은 결국은 기존에 있던 뭐 위키피디아 이런 것도 학습했다고 하고요. 이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안에 광고성의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사실 그것까지 다 일일이 라벨링을 할 수는 없을 거고 광고성의 뭔가를 우리한테 대화 형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겠네요, 얘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압도적으로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빅데이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굿데이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것으로 학습을 했어요.
처음에 위키피디아뿐만이 아니라 구글 비블리오텍이라고 해서 구글이 전 세계에서 저작권료를 내고서 학습한 이 도서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도서들을 갖다가 먼저 학습을 하는 데서 베이스를 튼튼하게 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드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아니라 굿데이터로 연습을 했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동일한 콘텐츠를 어떤 레스토랑에 대해서 얘가 공부를 한다라면 처음에 비상업적인 글로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중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광고성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사의 그 학습 베이스를 공개를 안 했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방금 구글이 저작권료 다 낸 걸로 굿데이터로 학습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오픈 AI가 방대한 양의 새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데 그거 돈을 다 내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예를 하는데요. 들자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도 공부를 네. 했죠.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을 공부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 기사가 됐는데 블룸버그에 의해서 네. 이 블룸버그가 물어봤죠. 너 언론 기사는 뭐 어떤 걸로 학습했어? 그랬더니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뭐 물론 가디언이나 BBC도 있지만, 그러니까 애틀란틱스 뭐 이러면서 유료 사이트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당연하게 이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 이건 흔히 말하는 사용 약관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용 약관의 월스트리트저널 보면은 우리가 공개하는 거 외에 유료 사이트만 보는 것에는 로봇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약관을 무시하고 들어갔으면 이거는 이제 저작권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을 위배했기 때문에 보상과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일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상과 배상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는 줄 소송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우리 월스트리트저널 경제는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더 이코노미스트로 공부했어. 근데 이 세 개 다 유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픈 AI가 주저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AI를 만들려면 네. 그 학습량에 있어서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네. 학습을 시키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결국은 거대 플랫폼들이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피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전까지 있어서 우리가 물론 모두 다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지만 작은 의미에서 초기적인 어떤 기계학습이 있고 딥러닝이 있었죠. 딥러닝이 이제 약한 모습들을 보여왔고 대단히 짧은 겨울을 맞이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비전, 인간의 눈을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서베일런스 감시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서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컴퓨터 비전이라는 걸 썼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특정하게 인간의 눈을 담기 위해서 이미지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냐면 GPT도 마찬가지예요. 오픈 AI도 마찬가지인데 텍스트만 학습시키지 않았어요. 이미지도 학습시켰고 네. 그러니까 목소리도 학습시켰고 네. 그러니까 진짜 내 목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길인데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굿 데이터는 다 갖고 와서 다 학습시킨다. 애를 그냥 무조건 학습을 시킨다. 그래서 여러 종류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과제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으면 여기서 다 뽑아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정립된 건 2021년입니다. 네. 2021년 이후로 한 달에 2배씩, 에브리 먼스 2배씩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2021년부터 2022년 오면서 정말 놀라운 속도적 전환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2021년에 GPT-3 나왔는데 지금 2023년에 GPT-4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앞으로 2년 정도 있으면 GPT-5가 나온다 아니요 1년 만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들어가고 파운데이션 모델은 빅테크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구글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메타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 지금 엔비디아도 조금 따로 만들고 있고 네. 아마존도 좀 만들고 있는 거는 있고요. 근데 애플은 만든다는 소식은 없고 지금 뭐 한국에선 유일하게 네이버가 네.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네이버에서 지금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크기가 구글에 비해서는 대단히 턱없이 작다라는 얘기들이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뭐 SK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은 오픈 AI 걸 가져와서 한국에 맞게끔 조정하는 튜닝하는 그런 거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네. 순수하게 볼 땐 네이버 정도. 이러다 보니까 손가락에 끼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스타트업들이 치고 나오는 거죠. 오픈 AI는 사실 직원이 400명이지만
사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직원 18만 명에 비해서는 사실은 아주 작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400명이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 거고요. 그리고 미드전이라고 해서 네.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그림을 그려주는데도 거기도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지금 오픈 네. 소스로 만드는 이것도 스테이블 AI라는 것도 직원이 30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데들은 다 이 학습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학습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사용료를 주지 않고 학습했다라고 해서 소송 다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 불법적이라는 말은 판결이 나기 전에는 하기 네. 좀 어려운 거고요. 네. 그래서 근데 소송이 그쪽에서 주장은 네, 그쪽에서 주장은 지금 몇 군데에서는 지금 저작권 소송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카소를 학습하는 건 전혀 저작권 위배가 아니에요. 이미지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것들도 존재하고 뭐 사후 몇 년 이런 것도 네, 있고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현대 예술 작가들도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영국하고 지금 미국에서 소송이 몇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언론사라든지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부분에 대한 소송에 했다가 소송에서 이거는 공정 이용이라는 판결이 이미 났어요. 네. 페어 유저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언론사는 패소를 좀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작권 판결이 나오려면 이건 또 되게 지난한 과정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네. 지게 되면 되게 막대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지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네. 그 챗 GPT-4가 이제 아직 일반 회원들한테는 유료 회원도 네. 데이터 양이 뭐 엄청나서 그런지 네. 실제로 하지는 못하게 해놨어요. 네, 사진. 근데 이제 사실 이미지를 올려서 그 이미지를 또 해석시킬 수가 있는 기능이 네, 챗 멀티모달 GPT-4에 네,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로 들었던 게 네. 예를 들면 내 냉장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네.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보고 어떻게 네. 파먹어야 되는지 알려줘. 네네. 네, 내 지금 냉장고 안에 재료 가지고 네. 최적의 레시피 알려줘. 그러면은 걔가 그런 것도 네. 찾아줘서 그걸 대화형으로 나한테 준다. 네, 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지금 근데 데이터 때문에 안 열고 있다. 뭐 이런 거인 거죠. 네네, 그렇죠. 워낙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한 달에 그 하루에 100만 달러 이상의 지금 컴퓨팅 파워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루에 100만 달러가.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은 한 10억 넘는 돈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비용을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겠어요. 네. 본인들이 감당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그리고 또 이제 환경 운동하는 데서 비판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전기를 써먹으면서 이렇게까지 질문 하나마다 이렇게까지 돈을 써야 되겠는가라는 이제 비판들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미지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들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곧 시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지난주 대단히 놀라운 걸 얘기를 했죠. 플러그인이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플러그인은 이제 수익 모델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플러그인 모델에 대해서는 좀 이따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수익들이 좀 개선되면은 아마 이런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확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플러그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GPT를 켰으면 여기에 익스페디아라고 하는 우리가 여행하는 앱이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플러그인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면은 GPT한테 도쿄로 여행 가는 거 3박 4일 일정을 좀 짜줘봐. 이런 건 지금 GPT가 잘해요. 네. 그럼 이렇게 착착착착 따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한 삼성급 호텔로 하고 음식은 뭐를 좋아하는데 요렇게 가지고 다시 한번 짜줘. 그럼 짜줍니다. 그럼 이거를 익스페디아에 가서 예약 다 하고 결제 다 해. 그러니까 즉 익스피디아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익스피디아 입장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호텔 데이터 정보라든지 식당 예약 데이터까지 여기다 주면서 네. 그러면 이제 GPT가 좋은 장점은 뭐냐면 2022년 10월 9월까지로 학습돼 있던 데이터가 아니라 현재 데이터로도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그러네요.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익스피디아 입장에서는 매출원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거래마다 수수료를 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플러그인들이 무한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익스페디아도 있고 카약이라고 하는 또한 부킹닷컴에서 만든 여행 서비스가 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클라나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 간편 결제하는 시스템. 근데 네. 거기 이제 쇼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쇼핑 서비스도 들어와 있고 다 이게 지금 물건 파는 것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러그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장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물건 살 때도 GPT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고양이 치약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줘.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거 클라나에 있는 걸로 그러면은 고양이 치약이 한 10몇 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소비자 평가가 지금
지금 뭐 4.5 이상 받은 것이 5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기준이 중요해. 그러면 그런 기준에 맞춰서는 이런 제품이 좋을 것 같아. 그럼 구매해줘. 그럼 구매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플러그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볼프람이라고 하는 수학 플러그인도 들어와 있어요. 이건 지금 현존하는 가장 좋은 수학 엔진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미지로 나중에 된다라면 이미지로 수학 문제를 찍어주면은 문제 해설 풀이를 이 볼프람이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피직 엔진이 들어오면은 제가 물리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물리학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물리학을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저한테 광고성 정보가 먼저 오지 않으려면 일단은 기존에 그 챗 GPT가 학습한 거 안에서 나한테 답을 주고 그 다음에 제휴를 맺은 업체 쪽으로 가는 게 돼야겠네요. 그렇겠죠. 네. 네. 익스피디아에서 사실 쌍방향이 되어버리면은 광고성 어떤 것들을 넣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호텔이나 탈 것으로 유도하려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쿼리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쿼리 자체에 광고성이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그건 이 GPT가 알아서 비교를 하겠죠. 그 광고성이 과연 저렴한지 아닌지 이 사람이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가 있는지 네. 만약에 뭐 특별 할인은 30%다 해가지고 그것이 비교를 했을 때 카약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다라면은 GPT 같은 건 이걸 제공해 줄 수는 있겠죠. 플러그인을 어떻게 잘 연결해서 쓸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니까요. 훨씬 더 GPT가 다른 쓰임새로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약간 양가적인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다 보면 네. 전에는 훨씬 더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넣었어야 된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조금씩 더 쉬워지더라고요. 네. 굉장히 쉬워져서 누가 넣든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명령만 줘도 잘 찾아지는 게 되면 네. 사람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역할마저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한편. 네.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되게 쉽고 내가 네. 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바로바로 해주고 네. 굉장히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라고 편하게만 생각했었는데 벌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터러시도 챙겨야 되고 네. 기밀도 챙겨야 되고 네. 그걸 쓰는 능력도 챙겨야 되고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해야 되고 네. 야 이게 진짜 또 사람 따라 진짜 다르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좀 드는 네네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술이 가다 보면은 이제 쉬워지기도 하고 네. 쉬워지는 가운데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술은 진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세탁기 나오고 뭐 냉장고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것도 조작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대단히 많았었지만 지금 네네. 되게 쉬웠고 근데 이것이 가져올 수 있었던 우리 인류에게 주었던 기여도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정말 지금 우리가 와우하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 처음에 냉장고 보고 세탁기 보면서 기절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인류에게 처음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도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 앞에서 무릎이 떨려가지고 서 있을 수 없었다고 얘기할 정. 인간의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인류가 기술 발전을 하면서 매 단계마다가 대단히 놀라운 수준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점점 쉬워지는 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기술은 발전하다 보니까 고급 기술은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GPT 같은 경우에도 뭔가 쉬워지는 것 같고 그런데도 양가적으로 또 어떻게는 또 어려운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고 좀 이런 것들이 두 갈래로 계속해서 파라렐하게 병행하는 과정들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드신 세탁기도 네. 뭐 이제 세탁기를 못 쓰시는 분은 없지만 네. 최근에 나온 AI 세탁기들 그 기능 네. 다 쓰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네네. 근데 지금 사실 언어형 AI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구글도 좀 잘못 내놨다, 메타도 잘못 내놨다가 굉장히 욕을 먹고 빨리 네. 비공개로 돌렸고 네.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몇 번 언급하신 미드 저니만 해도요. 네. 그 뭐 커피를 들고 선글라스 낀 여자를 그리려면 백인만 그리고 뭐 가판대 여성 그리려고 하면 인도 여성만 그려가지고 문제가 네.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약간 이미지 AI 쪽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죠. 접근성이 손가락이 떨어져서 6개라든지 물론 네. 이번에 버전 5에서는 그걸 고쳤지만은 네. 그건 뭐냐면 이미지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린 이미지에는 백인이 많은 거고요. 압도적으로.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뭐 피카소에서 흑인 보신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피카소의 그림이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우의 생각해보니. 그림 중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거울이에요.
인간 사회의 거울이라는 거라니까 인간의 그 사회가 이미 바이어스가 있고 왜곡되어 있고 차별 구조가 있고 남성 중심주의고 백인 중심주의고 뭐 이러한 식의 어떠한 왜곡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인간을 거울화 시켜버린 것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지 부분에 특히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학습을 시켜고 그걸 많이 없애서 네. 출시한 게 챗GPT잖아요. 네. 3.5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지는 그게 좀 더 어려운가 봐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웃고 있는 모습 보라 그러면요, 다 셀카 찍듯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뭐 사람의 종류든지 간에 그래서 다 환하게 치아를 드러내고 웃고 있는데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바이어스가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소, 뭐 네. 슬픈 웃음 이런 네. 거 아직 어렵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한계들을 근데 거쳐 나가고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손가락이 6개였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해부학적인 어떤 손 그림들 외에는 사실 손은 항상 주머니에 있거나 어디를 만지고 있거나 기대고 있거나 하면서 손가락이 전체 손가락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대충 추론한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손가락은 5개라고 규정하지 않거든요. 얘가 그 자체로서 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학습을 통해서 룰을 세팅을 하는 건데 네. 이 룰은 자기가 만드는 룰인데 인간의 손은 6개라고 또는 7개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그래서 미드저니에서 할 때 인위적으로 룰을 조정을 해버린 거죠. 5개야. 5개야. 5개야라고 규정을 한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많다고 본다. 근데 저는 기술은 항상 오류를 수정하면서 진화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류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무결점이라는 게 아니라 이 오류를 빨리 발견하고 얼마나 빨리 고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오류 때문에 이건 못 쓰겠어. 이건 쓸 수 없어.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저는 같은 경우는 미드전이 대단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글을 쓰는데 과거에는 여기다 이미지 어떻게 넣지? 이미지 하나 정도의 뭐 썸네일 정도는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찾아가지고 썸네일을 미드전으로 만드시는군요. 네네네. 네. 이거를 저작권 위반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매번 고민하고 대충 네. 만들어서 하면 사람들이 넌 진짜 못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즘 야 너 왜 이렇게 좋아졌어? 왜 이렇게 멋있어? 네. 그리고 이걸로 사람들이 어그로도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클릭해서 글도 좀 읽어요. 왜냐하면 썸네일이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썸네일을 계속해서 미드저니로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너무나도 그 부분 행복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네. 이게 언어도 언어지만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뭐 학교에서 표절 뭐 이런 얘기 엄청 나왔잖아요. 네. 이미지야말로 그런 정말 진짜랑 가짜 가리기가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너무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거기다 이제 프롬프트도 그것도 입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되는데 뭐 슈퍼 리얼리스틱 뭐 이런 단어를 쓰거나 4K를 집어넣거나 그러면 진짜 뭐 사진 같아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철에서도 상당히 그렇죠. 문제가 네네. 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것이 위협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룰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너무 그렇다고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교황이 발렌시아가 옷을 입었던 거는 저는 바로 페이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저도요. 그건 그랬어요. 왜냐하면 캐톨릭이라는 집단이 네.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쵸.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의 리터러시 정도면 충분히 그건 가능한데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잡혀가는 거는 조금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뉴스에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네. 근데 사실 그럴 법한 일이다와 아니다를 가지고 사실을 구분하는 거는 정말 정밀성이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원래 지금 그러니까 챗GPT에서 만들어서 곧 공개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챗GPT 디텍터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 글이 몇 프로 이상 챗GPT가 썼는가. 맞아. 그걸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반대로 네. 그게 챗 GPT 디텍터가 디텍트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디텍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이 쓴 거를 AI가 오류가 썼다. 있죠. 네. 네. 오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픈 AI 블로그를 그걸로 테스트해봤더니 GPT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픈 AI는 자신들의 블로그마저도 GPT로 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100% 오류가 근데 그것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정을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이 썼다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하면은 설정을 하면은 GPT가 썼다고 얘기하고 아직까지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류는 아직까지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하고 볼 수 있고 제우스의 칼처럼 이
양날의 검처럼 한쪽에 이론점이 있고 한쪽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하시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 정확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국내 AI 업체 관계자랑 얘기를 좀 하다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AI에게는 사실을 물어보는 게 아니다. 네. 이게 지금 좀 창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인 거다. 네, 네. 얘가 내놓은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AI에 대해서는 얘가 말해주는 것이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상태가 좀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입장에서. 이제 리터러시가 빨리 필요한 건데요. 네. 사실은 스토카스틱 패럿이라고 해가지고 이 통계적 앵무새라고 확률적 네. 앵무새라고도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 네. 그 다음 단원을 추론하는 네. 추론하는 기계거든요. 네. 이 AI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그럴듯하게 들리느냐, 네. 설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네.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걸 약장수와 비교를 하거든요. 오래전에 옛날에 약장수들이 많이 있었던 한국의 시절에 이렇게 다 그럴듯하거든요. 진짜 보면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될 것 같고 네. 진짜 저도 한번 금식에 한번 샀던 기억 나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속아가지고 근데 한 3분만 지나면 그 사람이 헤어지고 3분만 지나면 아 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설득력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GPT가 그 정도로 설득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PT는 극대화하는 것은 사람 말을 흉내내서 정말 사람 말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2차적인 목표고 3차적인 목표지 여기에 팩트 전달은 1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논의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네. 플러그인들이 지금 의미가 있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또는 검색 서비스하고의 연결 또는 플러그인들 속에서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결합이 된다든지 위키피디아 플러그인이 제대로 작동한다든지 근데 위키피디아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플러그인들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사실은 지식이 없이 추론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뭐 추론 못하는 지식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이 GPT는 한쪽 추론할 수 있는 기능이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지 네. 지식이 극대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런 의미에 사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얘가 지금 리터러시가 높아져서 얘는 지금 정말 말 그대로 패턴을 찾고 추론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 네. 얘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기정사실로 먼저 생각하고 그 검증은 다 내가 하는 것 여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또 그렇게까지 막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검증까지 플러그인으로 붙어버리면요. 네. 그럴 때 이제 와 얘가 어마어마한 뭔가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두려움들이 많죠. 저는 두려움이 필요 없을 거, 그러니까 두려움을 빨리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하나의 패러다임의 문제고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두려움을 이를테면 그 추론과 그 사실 검증이 붙었을 때 네.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는 태스크, 그러니까 잡이라는 것은 태스크 어떤 작업의 집합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에이스 모글로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이제 경제학자들의 주장들에 따르면은 처음부터 잡을 통으로 대체할 수준은 않아요. 보통 뭐 물론 마차가 있었을 때 자동차가 나오면 이건 잡이 통째로 대체되는 거죠. 이런 거대한 변화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인공지능은 인간의 작업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잠식해 들어가고 대체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20가지의 태스크로 구성된 잡을 갖고 있었다는데 갑자기 6개 정도는 이제 AI가 해주는 거죠. 네. GPT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4개를 가지고 나는 잡으로서 존재할 것일 수 있을 것인가.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시간에 좀 더 생산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이 14개를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도 최근에 만든 것이 뭐냐면 네이버 웹툰 작가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도제들이 원래 그렸던. 예를 들면 당신은 스토리텔링에 또는 스토리 구성과 이 인물들의 갈등 구조에 좀 더 집중해라. 예를 들면 배경 사파는 이제 인공지능이 그려줄게. 자, 남산에서 칼싸움하고 있어. 남산 그냥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럼 도제는 좀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도제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네. 지금 일자리가- 개발도 네. GitHub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스스로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주니어들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오디오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주니어랑 같이 협력해서 야 기본은 너가 좀 됐던 써갖고 것들. 와. 내가 그다음 잡아줄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코딩해주는 기계들이 인공지능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의 예를 들면 3사람이 하는 것을 2사람이 하게 되고 5사람이 하는 것을 3사람이 하게 될 수 있는
있는 일들을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태스크 작업이 줄어드는 부분도 존재하는 네.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지난번에 여기 업스테이지 이활석 CTO님 나오셨었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비유를 하셨어요. 인턴처럼 생각하고 쓰고 있다. 결국 그 진입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신입 이런 쪽은 굉장히 또 태스크를 많이 줄 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입 네. 같은 경우에. 네. 거기는 오히려 좀 3명 뽑을 거 2명 뽑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된 상황들이 네,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 핀테크 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밑에 부사수를 안 뽑아줘서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어떤 보고서를 근데 써야 돼서 GPT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해서 쓰고 1년치 없는 데이터는 자기가 업데이트해서 써서 보고서를 대표한테 제출했더니 대표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면서 근데 사실 GPT가 썼다. 빨리 힘드니까 부사수 뽑아줘. 아니 유료로 앞으로 GPT 쓰라고.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요. 부사수는 뽑지 말자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놀랬고 언젠간 자기도 저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빨리 하루빨리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론적으로도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줄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3사람이 일하던 것을 2사람이 하게 되고 5사람이 일하는 것을 3사람이 일하게 되면 기업 차원에서는 프라핏이 증가하는 겁니다.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그 프라핏이 증가한 부분으로 새로운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의 전체 총량은 증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나 거시적으로 보나 그러니까 일자리의 총량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포에 빠져 있는 것은 나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냐고 생각하신다면 공포에 빠질 수 있지만 거시경제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자리의 총량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어요. 왜? 4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게 된다는 것은 동일한 매출 속에서의 비용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프라핏이 증가하는 거고 프라핏이 증가한다면 우리가 순수하게 경제학적인 합리적인 추론에 따르면은 그 기업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한다게 된다는 거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술의 진보는 항상 일자리 증가하고 같이 상관관계를 긍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가져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너무 일자리를 터미네이트처럼 될 걸 가져갈 거라는 것은 조금은 공포의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던 최근에 그 유발 하라리 비롯해서 네. 미국의 석학들이 여러 모여가지고 일단 AI의 개발을 좀 중단해 보자 뭐 이런 선언문 같은 걸 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하지 많지는 않고요. 그 단체가 그걸 만들었던 단체가 Future of Life라고 해서 요즘 롱터미즘이라고 해서 BBC에서도 길게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새롭게 대두되는 이데올로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논의들을 만들어내면서 롱텀으로 볼 때는 어차피 인간의 모든 일들은 다 로봇이 할 거고 어차피 지구는 살기 힘들어져서 화성 갈 거고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있는 철학자 대표적인 사람들은 우생학적인 생각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백인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대단히 인종주의적인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항상 거기도 써 있는 게 뭐냐면 수사학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롱텀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뭐 로봇에 의해서 되게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뭐뭐 될 건데 지금 저는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위협들 아까 말했던 페이크 뉴스들 거짓과 진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선거철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2024년에 한국에 있는 총선이라든지 내년에 2024년에 있는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성 AI가 할 수 있는 오류들은 우리는 어떻게 사전에 충분히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이 질문에 저 천착을 해야 되지. 어떤 기업 보고 지금 자율 기업 보고 지금 혼자 개발하고 있으니 너무 빨리 달려가지 마. 우리도 좀 준비할 시간 줘야지. 왜? 일론 머스크도 거기 서명했지만 분명히 자기도 다시 그러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회사를 다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다 섞여 있는데 그리고 또 연구자들도 유명한 석학들도 섞여 있어요. 그런데 AI 연구자들도 야 너네 너무 빨리 가니까 내가 못 쫓아가잖아. 6개월 좀 쉬었다가 이런 식의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말씀이죠. 섞여 있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롱터미즘 즉 장기주의적 관점에서의 위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지금의 위협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들. 지금의 위협은 뭐냐? 아까 말했던 페이크. 이 부분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를 들자면 사람의 목소리들이 흉내낼 수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피싱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사기라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쳤으니까
당신 또는 지금 경찰서에 잡혀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경찰이 전화하는 것처럼 사람을 속였잖아요. 네. 이제는 아들 딸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가짜로. 엄마 아파 나. 엄마 나 다쳐서 병원에 있어. 네. 이거는 굉장히 으스스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를 차단시켜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 거지. 네. 지금 당장 이미 가능한 피해. 지금 당장 위협적인 요소들 이 부분에 어떻게 좀 대처할 것인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한국 사회는 조금 이념적인 논쟁도 좀 있어요.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네네. 뭐 이러면서 거기다 퓨처 그 라이프에서 6개월 쉬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야당 쪽에서는 그래 이 말이 맞아 쉬자. 아니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정부 관료들이 공부해야 돼요 지금.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멈추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네. 뭐 정치인들 말고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면 정말 리터러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기본적인 거고 사실. 네네. 네. 근데 거론됐던 이름 중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뒤에 3분 네. 살짝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론 머스크가 또.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저 박사님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당분간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당분간은 좀 독주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경향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저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좋아하지 않아요. 네. 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는 망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선 공학적으로 볼 때 우선은 지금 전기차 시장은 디맨드가 서플라이를 초과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네. 그거는 이번에도 1, 4분기 때 딜리버리 숫자가 나왔는데 42만 2,850대 정도가 지금 네. 딜리버리가 됐는데 생산은 한 17,000대 정도가 더 됐어요. 근데 이제 4, 4분기 같은 경우는 3만 5천 대 정도가 더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산과 딜리버리 차이가 오히려 갭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디맨드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 물론 프라이스 컷, 그러니까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지금 거시적으로는 또 이자율도 높아지면서 사실은 신용대출을 통해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대단히 어려워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이 측면이 있어서 계속해서 생산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리비안이나 루시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고작 10,000대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대에 네. 이건 되지 않는 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얼마나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의 램프업 구간이라고 하죠. 대량 양산 구간으로 누가 빨리 네. 들어가느냐. 그래서 대량 양산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동일한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릴 때마다 마진율은 급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규모의 경제에서 이 컵을 그러니까 이러한 이 대규모 이러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높여야 그러니까 돼야 그때부터 프라핏이 생긴다라는 거고 마진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마진이 발생하는 데부터는 이 기울기가 더 가파라진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그러니까 캐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프라핏이 생길 수 있는 거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지금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은 테슬라가 지금 양산에 있어서 말하자면 가장 원활한 기업인 그렇죠. 건가요? 100만 대를 넘게 생산하는 기업은 현재까지는 없으니까요. 네. 근데 테슬라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2026년까지 2030년까지 2천만 대예요. 네. 2천만 대가 어느 정도 숫자냐면 작년에 가장 많이 자동차를 팔았던 데가 토요타인데 거기가 960만 30만 되는 거고 그다음에 2위가 폭스바겐인데 거기도 900만 겨우 넘겼고 현대차도 기아차가 3등을 했었죠. 600만 네. 좀 넘기면서 근데 이 두 회사를 합친 거예요. 2천만 대라는 건. 근데 이거는 정말 일어나기도 믿기 어려운 건데 지금의 프로세스 지금 멕시코 공장에서 가고 있고 지금 일명 모델 2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즉 저가형 모델, 네.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서 만들기 위한 공정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이런 양산 체계로 가는 것. 지금은 자율주행차로 테슬라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자율주행차 시대는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우선 지금은 이것이 시그널이고 자율주행은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그널과 노이즈로 볼 때 이런 네. 시그널 부분에서 테슬라는 대단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멕시코 공장을 짓기로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기자이자 약간 잠재적 소비자로서 봤을 때는 항상 일론 머스크는 너무너무 뻥을 치고 항상 인베스터 데이 앞에 너무너무 많은 노이즈를 만들어 놓고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반값 얘기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반값 얘기는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보통은 그렇게 장사하면은 이게 신뢰가 떨어지면서 힘들어지는데 네. 뭐 말하자면은 말은 저 앞에 해놓고
좀 느리게 따라가지만 글로 가고 있는 방향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또 그 충성 소비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믿고 또 맞습니다.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도 아까 네. 초반에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사이버 트럭 진작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제야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네네. 그리고 또 어제 또 뻥카를 쳤는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생산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러면 생산량이 좋아지는 건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성장하는 것이 이러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갭은 있지만 대단히 탄탄하다라는 네. 거고 최소한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저는 일론 머스크는 거의 이제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자율주행은 그렇게 전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네. 생산량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 공정을 혁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들의 퍼포먼스가 그들의 분기 그 어닝콜들이 어느 정도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막 반값 전기차 몇 년에 내놓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다른 데들은 반값도 반값인데 뭐 양산도 말하자면 지금 테슬라만큼 하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죠. 네. 현대기아차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산을 지금 테슬라만큼 하는 데는 없고 이제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데가 이제 BYD 정도인 거고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나면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나 포드가 양산 체계에 있어서 가속도를 좀 붙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니까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공장을 더 짓고 있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2천만 대를 만들려면 최소한 공장이 13개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멕시코 공장은 이제 수순인 거고 멕시코 공장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많은 것은 첫 번째 이제 생산 공정 혁신 부분이 대단히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비용을 50% 절감하겠다는 건데 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제 모델 2 그러니까 저가용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지금 예상들을 다 하고 있는 거고 현대기아차는 지금 전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안 하고 있는 것은 왜 저가용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가용 자동차를 그러니까 만들고 있지 않고 점점 더 비싼 자동차 써준 사람들 하고 있고 이건 메르세데스 벤츠가 하고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 즉 하나 만들어서 단가별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 물론 이것도 겨우 이익을 이제 겨우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가지만 당장 이윤이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저가형 자동차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정도. 테슬라 같은 경우 모델 2에서도 이윤율을 20%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윤율 20% 남기는 건 페라리예요. 그러니까 네.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면서 페라리의 이윤율을 내겠다라는 것, 이 정도의 과감한 목표 설정과 이 정도의 저돌적인 행동들 그리고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팬덤을 만드는 거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자꾸 뻥을 치더라도 사람들이 추정하는 이유들은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루지 않는가 그가 시기를 잘못 좀 섣불리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루지 않는가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값 전기차가 되는 게 코스트를 그 정도 낮추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BYD 같은 경우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 폭스바겐에서도 $9,000짜리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가 갖고 있는 독특한 효과인데 자동차는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빅테크들은 대부분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면서 이렇게 위너 텍스 올, 그러니까 승자 독식 현상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를 보죠. 아파트 단지에 100대 자동차가 주차돼 있는데 2대가 테슬라예요. 뭔가 쿨하고 힙해요. 근데 어느 날 2년 뒤에 가봤더니 100대 주차 중에서 98대가 다 테슬라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언쿨한 거예요. 구별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원래 네. 직접 네트워크 효과는 뭐냐면 네트워크 효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내 거랑 동일한 걸 가질 때 나의 유익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효과거든요. 그럼 직접 네트워크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간접 네트워크 효과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앱이 들어간다든지 이제 자동차 OS 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앱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호객노노 같은 앱이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데는 빨간색으로 막 표시되고 내려가고 있는 데는 파란색 거꾸로인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서 호객노노 앱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의 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앱스토어 같은 것들이. 네. 자 그런 게 들어온다고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 제가 만약에 앱 개발자라면 1000만 대가 팔리고 있는 이 회사에다가 앱을 납품하겠습니까? 100만 대가 팔린데 근데 나 먼저 개발을 하겠습니까? 1000만 대가 먼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 조카하고의 아이폰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같은 케이스지만 체험이 다른 거거든요.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앱 2개 쓰고 있고 전 앱 10개 쓰고 있고 제 조카는 앱 30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익스피리언스가 다른 것처럼 자동차가 내부적으로 저 사람의 아파트 단지의 100대 중에서 98대가 테슬라라 하더라도 이 98대가 다른 체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매시브하게
대량으로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자동차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많이 깔아야 되는데 모두가 모델 T 살 수는 없거든요. 네. 모델 S 살 수 없는 거고요.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구매 수준을 우리가 그리고 가처분 소득을 고려한다라면 충분히 저가형 자동차가 나와야 테슬라라는 모델, 테슬라가 있던 뭐 EV가 됐던 아이오닉이 됐던 무진장 산다라는 거. 무진장 사야 돼요. 무진장 사야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깔리면서 소프트웨어가 가져올 수 있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네. 네트워크 효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형 자동차 모델은 이후에 있어서 전기차 회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거기에 가장 현재 가깝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테슬라다. 네, 테슬라다. 네. 네. 아,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경제자유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더 소통하기 위해서 스프스 프리미엄 지식 채널 스프 운영하고 있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요. 꼭 지금 링크 하단 드리고 있으니까 가입해 주시고요. 저희 경제 콘서트도 할 겁니다. 4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신촌 연남장.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